최근에 이제 축구 경기들을 보면은 야 진짜 많이 안 뛰고 살아남을 수가 없다. 물론 예외는 있죠. 리오넬 메시 정도 되는 선수라고 한다면 많이 뛰지 않아도 팀원들이 맞춰줘야 되고, 그러면 메시는 알아서 결과물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예외적인 사례가 일부 선수들에게 있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지금 많이 뛰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만큼 감독과 팀도 선수에게 많은 활동량을 좀 요구하고 있는데요. 단적으로 그 활동량이 많이 늘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일단 지난 10년 사이에 약 30%에서 50% 가까이 고강도 러닝, 스프린트, 그러니까 선수들이 가속을 하게 되는 빈도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통계가 기사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뛴거리의 경우보다도 더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고강도 러닝과 스프린트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활동량은 이전에도 많이 뛰는 성향의 선수들은 예를 들자면 첼시의 마케레라든지 이러한 대단한 활동량을 자랑했던 선수들은 이전 시대에도 있어 왔고, 그 선수들도 경기마다 10km가 넘는 활동량을 보이면서 엄청난 투지를 보여줬었는데, 지금도 사실 선수들의 활동량이 뭔가 선수의 어떤 관리라든지 어떤 영양 섭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물리적인 활동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통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 고강도 스프린트, 런닝 이런 상황들이 좀 많아진다는 것은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스프린트 거리, 이 전력 질주죠. 전력 질주가 지난 7시즌 동안 35% 증가, 스프린트 횟수는 무려 85%까지 증가한 사례가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뛰는 축구는 맞구나. 근데 사실 이전에도 축구는 많이 뛰었었는데 단순히 활동량이 아니고요. 스프린트, 전력 질주, 가속, 이런 순간적으로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들이 최근 현대 축구에서는 많이 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똑같이 많이 뛴다고 해도 더 폭발적인 가속을 내려고 하는 선수, 더 폭발적인 속도로 전력 질주를 하는 선수가 눈에 보이면 똑같은 활동량인데도 이 선수가 더 많이 뛴다라고 인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가속과 속도, 이런 전력 질주, 이런 빈도가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플레이를 보면서도 이 선수들 참 많이 뛴다라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시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개겐 프레싱 전술로 유명했던 위르겐 클롭 감독의 리버풀, 그 당시 이제 특히 리그 우승을 했던 2019-20 시즌 때 미드필더들이 경기당 12km에서 13km를 뛰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보고가 좀 있고요. 또 이제 압박 축구하면 항상 압박 축구 전술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인물이죠. 마르셀로 비엘사 감독, 이 비엘사 감독이 이끌었던 2020-21 시즌의 리즈 유나이티드, 당시 이제 챔피언십에서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오고 첫 번째 해였었는데 전체 팀 활동량이 경기당 평균 113.1km, 그래서 리그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라는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때 리즈 유나이티드는 무려 169번, 169번의 스프린트를 기록을 했는데, 그 정도로 정말 체력적으로 상대 팀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전술을 구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압박 축구,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로도 펼치기로 유명했던 세리아 아탈란타의 가스페리니 감독, 가스페리니 감독이 아탈란타를 지휘할 때도 챔피언스리그 등 주요 경기에서 팀 전체 활동량이 113km에서 116km까지 육박하는 엄청난 데이터를 보여줬는데, 일반적인 팀 평균은 대체적으로 105에서 108km 정도가 나오는데 말씀드렸던 아탈란타의 활동량은 113에서 116km, 심지어 리즈 유나이티드도 앞서 이제 평균 팀 활동량이 113km였거든요. 그 정도로 특히나 스프린트를 많이 가져가면서 많은 활동량을 보였던 팀들이 있구나. 그리고 요즘에는 똑같은 활동량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스프린트 전력 질주를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눈에 정말 많이 뛰는 것처럼 보이구나 라고 좀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최근의 축구는요, 고도로 체계화된 전술 모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전술학적인 부분에서 최근 현대 축구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먼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감독직을 맡고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시티와 같은 대단한 팀을 이끌면서 전술적인 패러다임을 가르디올라가 바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구조입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포지셔널 플레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포지셔널 플레이는 위치 선정이 중심이 된다, 혹은 구조가 중심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도 펩 가르디올라의 영향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슷한 형태의 축구를 좀 구사하고 있는 특징이 좀 있는데요. 이 포지셔널 플레이, 구조 전술의 특징은 경기장을 바둑판처럼 나눠서 합리적으로 각 공간마다 선수들이 어느 공간에 들어가고 어느 공간을 선점할지 미리 전술적으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수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또 그라운드를 바둑판으로 나눴을 때 모든 공간에 선수들이 뛸 수 있고 활약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술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공간에 대한 점유 능력이 그 팀이 올라가면서 경기에 대한 지배력이
향상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구조,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을 중시하는 것이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축구의 특징이고, 그로 인해서 이 구조 전술, 포지셔널 플레이가 중심이 되는 전술이 지금 현대 축구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포지셔널 플레이가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는 팀들 역시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상대가 특히 공격진에게 특정한 공간을 패턴을 통해서 들어갈 것을 감독들이 지시를 하기 때문에, 바꿔 이야기하면 수비 입장에서는 이러한 공격진들을 상대해야 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가 공간에 들어올 때 그 공간에 미리 수비수들도 선점할 필요가 있잖아요. 요즘에 공격을 할 때 보면 공격을 나가는 팀들도 후방에 4명 내지는 5명의 숫자를 남겨두는데, 예전에는 그냥 숫자만 남아있으면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3-2라든지 2-3이라든지 특정한 구조를 그리면서 선수들이 약속된 위치를 가지고서 수비적으로 대비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드렸던 3-2나 2-3은 팀이 뒤에서 공을 가지고 있을 때, 후방 빌드업을 할 때에도 나타나는 구조이긴 하지만, 바꿔 이야기하면 팀이 공격을 할 때도 역습을 대비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후방의 자원, 숫자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숫자가 남아서 최대한 상대의 공격을 뒤쪽에서 막겠다라는 접근을 좀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것만으로는 단순히 숫자를 많이 둔다고 해서 대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두되 최근에는 다시 대인 방어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이 대인 방어라는 거는, 이전까지 축구는 한동안 지역 방어가 좀 대세를 이뤘어요. 4-4-2 수비, 4-3-3 수비, 4-5-1 수비. 이 수비의 특징은 각자가 본인이 생각했던 공간을 막는 식으로 수비를 하는 겁니다. 나는 왼쪽 풀백이니까 왼쪽을 막고, 너는 중앙 수비수니까 중앙을 막고, 중앙 수비끼리도 두 공간을 나눠서 수비를 하겠죠.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공간에 있다가 내 쪽으로 들어오는 선수를 그때그때 막는 방식으로 상대의 어떤 공격진들의 유기적인 움직임, 위치 변화에 대응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공격의 포지셔널 플레이, 공격의 공간을 선점해 들어가는 움직임들이 전술이 고도화가 되면서 정말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상대의 어떤 공간 활용에 대해서 내가 기다렸다가 나한테 오는 선수를 늦게 막아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수비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런 수비 한계가 많이 드러났었고요. 그로 인해서 최근에는 상대에 대해서 상대 선수를 내가 1대1로 붙어서 압박을 하자, 그런 대인 수비가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공격이 그만큼 포지셔널 플레이에서 각광을 받고, 그로 인해서 각 공격수들이 공간을 활용하는 플레이들이 고도화되고 발전이 되다 보니까 수비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내려서서 버스를 세우는 질식 수비를 하는 그 정도의 수비가 아니고서야, 상대를 어느 정도 맞불을 놓는 선에서 상대 공격을 억제하려면 대인 수비가 필요해진 시대가 왔어요. 그로 인해서 대인 방어를 펼치고 압박을 하고요. 대인 방어를 펼친다는 거는 1대1로 상대 공격수에게 내가 달라붙는다는 건데, 11대 11 싸움이잖아요. 각자가 이렇게 달라붙는데 만약에 누구라도 그 1대1 싸움에서 지게 되면 바로 그 팀은 수비 상황에서 수적 열세에 시달리게 되겠죠. 한 명이 뚫리는 순간 상대에게는 자유로워지는 한 명이 등장을 하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한 명이 공간을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 수비보다 많은 공격 숫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로 인해서 대인 수비를 하면서 중요한 건 압박을 하는 겁니다. 압박을 해서 내가 상대와의 1대1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 그리고 상대보다도 우리 수비가 더 좁은 간격을 형성해서 혹시 내가 뚫리더라도 뒤에 내 주위에 있는 선수가 나를 커버해 준다면 상대가 나를 뚫더라도 그 앞으로 더 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계산하에서 1대1 대인 수비, 그리고 그걸 위한 강한 압박, 또 강한 압박을 위한 좁은 간격, 이게 전술에서 정말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 여기서 선수들 활동량의 핵심을 짚을 수 있는데요. 자, 수비할 때 어떻게 하죠? 대인 수비하죠. 1대1 압박을 붙죠. 좁은 간격을 형성하죠. 이게 나와야 최근에는 그 고도화된 포지셔널 플레이에 수비팀이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모두 다 되려면요, 수비수들도 라인을 올려야 되고요.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 상대 공격수의 빠른 발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본인도 스프린트를, 전력 질주를 많이 해야 되고, 미드필더들도 내가 뚫렸을 때 혹은 동료가 뚫렸을 때 바로 좁은 간격을 유지해서 커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서로 간격을 좁힐 때까지 많이 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 뚫렸다, 바로 수비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은 활동량이 요구가 되는 거죠. 결국 이러한 전술적인 흐름 때문에 최근에 현대축구는 정말 많이 선수들에게 활동량, 전력 질주, 스프린트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팀에 한 명이라도 활동량이 떨어지는 선수, 흔히 이야기하는 조금 게으른 선수가 한 명이라도 있는 팀은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진 시대가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선수들의 활동량이 많이 강조되고 스프린트, 침투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사실 이게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축구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스포츠도, 제가 다른 스포츠에 대한 견해가 사실 엄청 깊진 않기 때문에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량, 스프린트 횟수, 선수의 어떤 체력 상태,
이런 부분들을 GPS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선수들이 이제 안쪽에 다 차고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기들을 착용하면서 선수에 대한 데이터, 모을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각 선수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팀이 언제 어떤 공간에 어떤 시간대에 승부를 봐야 되는지, 데이터가 축구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펩 가르디올라의 감독으로서의 성공과 함께 자연스럽게 축구계의 전반적인 어떤 트렌드를 휩쓸고 있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 포지셔널 플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봤을 때 데이터와 그 포지셔널 플레이가 맞물리게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보편적인 선수들의 위치가 그냥 큰 틀에서 그냥 이걸 숫자로만 표현을 하면 3-2-4-1 구조를 만들면서 우리가 하프 스페이스에 침투하는 미드필더, 좌우폭을 벌리는 윙, 그리고 최전방에 좀 많이 띄워주는, 또 골도 많이 넣어주는 공격수, 그 아래쪽에 그 윗선에 올라온 선수들과 수비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 볼 배급 역할, 또 수비 시의 일정 부분 아래쪽을 책임지는 역할, 그걸 위해서는 한 명보단 두 명 있는 게 낫겠지? 그래서 두 명의 볼란치. 나머지 아래쪽은 일단 공격 시의 측면 자원들을 올렸고, 우리가 아래쪽에 3명 정도는 있어야 2명이 있을 때보단 3명이 있을 때 조금 더 중앙 미드필더 2명과 함께 네모난 박스, 약간 오각형의 박스를 자기 박스 지역에, 수비 지역에 만들면서 상대 공격을 막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 3-2-4-1의 구조가 사실상 그라운드의 모든 공간을 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석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바꿔 이야기하면, 물론 이제 꼭 3-2-4-1만이 가장 모범화된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예시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데이터, 포지셔널 플레이의 특징, 이런 부분들을 이게 굉장히 보편화가 되면서 각자의 팀이 이길 수 있는 방법, 축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나와 있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축구만이 그럴까? 그러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구뿐만이 아닌 모든 스포츠가, 야구를 예시로 들자면 야구의 경우도 타자가 가장 평균적으로 취약해하는 위치들이 있을 거잖아요. 몸 쪽에 뭐가 들어오는 구종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를 데이터를 통해서 쉽게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투수가 과연 그들도 사람인데 기계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그 타자가 가장 취약해하는 공간으로 공을 골라서 던질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싸움, 불문율에 대한 싸움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축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축구 역시도 각 공간에 들어가는 어떤 플레이에 대해서 나와 있는 모델을 피치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그 싸움으로 지금 축구 경기는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공간마다 선수들이 들어가는 플레이를 얼마나 잘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선수에게 필요한 거는 그 공간에 들어가는 침투, 활동량, 또 역시 전술에 대한 이해도, 이 부분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상대의 플레이를 막아내기 위한 1대1 압박, 그러다 보면 수비 상황 때도 스프린트가 강조되고 좁은 간격이 강조되고 라인을 올리는 것이 강조되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게 최근 현대 축구라고 생각해요. 모델처럼, 말 그대로 모범 예시처럼 누가 가장 그걸 완벽하게 그날 경기에서 해낼 수 있느냐, 그 싸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보기에는 이거 결국은 팀과 선수만 다를 뿐 각자가 지향하는 바는 똑같네. 하프 스페이스 비워두지 않고 좌우 측면 비워두지 않고 폭을 벌리면서 결국 각 공간마다 선수들이 뛰어들어가는, 측면 수적우위 강조되고 중앙 수적우위 강조되고,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하는 축구 아니야? 맞습니다. 모든 팀이 제가 볼 때는 정말 특수한, 우리는 무조건 선수비 후역습을 해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좀 맞불을 놓기는 어려우니까 그러한 접근법으로 우리는 상대에게 대응해보자, 이런 전술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팀이 아니면 대부분의 팀들은 다 똑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최근 축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각자의 개성이 조금 덜하다, 예전처럼 뭐 다이아몬드 사사이를 쓰면서 중앙의 수적으로 아예 만든다라든지 이런 큰 골자에서 개성을 느끼기가 많이 좀 힘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선수들의 개성을 느끼기도 힘들어졌죠. 왜냐하면 모두에게 스프린트나 적극성이 요구가 되는, 그만큼 강도 높은 전술을 수행할 수 있는 적극성이 요구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선수가 많이 뛰어줘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선수에게도 팀에게도 개성을 기대하기는 예전만큼 쉽지 않은 시대가 되기는 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옛날이 조금 더 그리울 때가 있기는 해요. 근데 언젠가는 또 축구도 이러다 보면 또 다른 발전이 있을 것이고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긴 합니다. 요즘에 참 그래요. 중거리 슛 원더골이 물론 그래도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라운드마다 베스트 골들 보면은 참 잘 찼다 하게 만드는 그런 골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전보다는 빈도가 좀 줄었다라고 체감을 할 수 있고, 뭐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도 좀 그런데 왜 그럴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고강도 압박 축구잖아요. 1대1 대인 압박의 비중이 늘었고, 수비하는 팀 공격수 미드필더조차도 수비할 때 굉장히 많은 스프린트, 전력 질주를 하고 있죠. 중거리 슛을 차려면요 일정 부분 공간이 필요합니다.
멀리 있는 선수에게도 공이 이렇게 튕겨 나왔을 때 내가 그 공을 잡고 앞을 보면서 힘을 실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타이밍이 필요해요. 옛날 같았으면 이 정도로 수비가 첨예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압박이 이 정도로 1대1 대응 압박으로 붙진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상대가 지역 수비를 할 때 지역 사이에 있는 선수한테는 접근이 좀 늦을 때가 많았어요. 그럼 그 선수가 공을 가지고 볼을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멋지게 슛을 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던 거죠. 요즘은 상황으로 좀 묘사를 하면 여유가 좀 있겠다 싶어지는 찰나에 이미 그 선수에 대한 대인 압박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공을 가져도 앞을 바라볼 수가 없고 일단 압박이 무서우면 뒤를 돌아야 돼요. 세상에 골대와 반대 방향으로 서 있는데 중거리 슛을 찰 수 있는 선수는 없죠. 그로 인해서 중거리 슛의 빈도가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첫 번째는 강도 높은 압박, 특히 대인 압박이 최근에 많이 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결국 그런 대인 압박을 잘 하려면 선수들 간의 간격이 좁아져야 돼요. 간격이 좁아지려면 라인을 올려야 되고 수비 라인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선수들, 수비하는 팀 입장에서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먼 지점에서 골대 쪽으로 왔던 공, 세컨볼을 잡는다고 해도 상대 간격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중거리 슛을 차도 수비가 몸으로 막는다든지 아니면 차긴 차더라도 공간이 좁기 때문에 킥을 차는 선수에게 여유가 부족해져서 힘은 싫더라도 방향 조준이나 아니면 임팩트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는 여유가 많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요즘 선수들이 발목 힘이 떨어졌거나 뭔가 중거리 슛에 대한 실력이 떨어졌거나 이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따지면 요즘은 선수의 개개인에 대한 관리가 더 많이 발전을 했고 늘었기 때문에 좋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제가 볼 때 더 좋아진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상황이 이제는 중거리 슛을 찰 만큼 여유로운 공간을 상대팀들이 쉽게 주지 않죠. 프리미어리그를 예시로 들면 요즘에는 최하위권에 있는 팀들도 다 괜찮은 강도의 압박을 다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빅4, 뭐 리버풀, 맨유, 첼시, 아스날 이렇게 네 팀이 다른 팀 대비 전력이 엄청 올라 있어서 뭔가 좀 쉬어가는 라운드들이 분명히 예전 프리미어리그는 좀 많았거든요.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공간이 많아지니까 중거리 슛을 뻥뻥 찰 수 있는 여유가 생겼죠. 요즘 축구에는 그런 걸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거리 슛의 빈도가 확실히 좀 줄어든 면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글쎄요. 앞으로 축구를 포함해서 스포츠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물론 지금도 데이터와 기술, AI의 발전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더 할 거라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셋피스 전술은 이전보다 많이 발전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전 인터뷰 때도 셋피스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굉장히 많이 다뤘었지만 결국 그런 셋피스 전술이 유행을 하고 고도화가 된 것도 분석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상대의 어떤 특징을 더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면서 상대가 비워두는 공간, 각 선수마다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상의 약점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파고들면서 셋피스 전술이 발전을 한 거거든요. 축구 전술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앞으로 더더욱 상대에 대한 전력 분석, 영상 분석, 선수 개별적인 데이터 분석 그걸 통해서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려는 그런 노력들은 아마 앞으로 더더욱 고도화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어느 정도는 실시간으로 그런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와 데이터 기술 발전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결국은 이런 보편화된 축구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상대 약점을 찌르기 위한 그런 의도된 전력, 전술 대응 이런 부분들 맞춤 전술은 더 많이 늘어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전 개인적으로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교체 타이밍에 대해서는 특히 데이터에 많이 의존하는 감독들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최근에 이제 그 경기 분석을 하다 보면 팬들로부터 교체 타이밍이 늦다, 교체수 운용이 너무 아쉽다 이렇게 좀 비판받는 감독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 감독들에겐 호재일 수 있죠.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그 감독이 가지고 있었던 교체상에 대한 약점을 조금은 어떻게 보면 대체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왠지 축구가 특히 선수 교체와 관련해서 앞으로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셋피스 전술은 여기서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셋피스가 고도화되면서 축구가 조금 누제졌다라고 하시는 팬분들이 좀 많으신 걸로 저도 많이 체감을 하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그런 좀 고도화된 셋피스 전술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